안녕하세요. 전원 이 방송을 즐겨 듣는 애청자인데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며 엄마와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해서 문득 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좋다고 하셔서 두고두고 들어볼까 해서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제 이야기가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지 1년도 채 안 되어 이혼을 했거든요. 요즘 이혼은 흔한 일이라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너무 빨리 이혼을 해서 그런지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짐작해 떠도는 말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주 당당하게 난 이혼을 잘했다. 결혼보다 더 잘한 건 이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려고요. 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너 이혼해서 잘 한 것 같아요. 그런 격려를 전적으로 바라요. 남편과 저는 동호회 모임에서 만났어요. 성격이 좀 우유부단한 편이라서조차 동호회에서는 참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동호회 처음 나간 날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라고 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1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같은 취미인 동호회 활동이 있어서 정말 재밌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 동안 나는 내 의견을 매우 잘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지 무조건 나에게 맞춰주고 내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주는 다정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혼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다정한 것이 아니라 주변을 감시해야 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시간 동안 그것을 들었지만 그런 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항상 자신의 모든 일에 어머니의 조언을 따르기를 강요받고 결국은 어머니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을 때는 내 의견을 따랐다가 어머니의 전화 하나에 바로 의견을 바꾸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를 생각해도 여전히 어처구니하네요. 어머니 역시 그 사람은 기가 엄청 텁텁했어요. 처음 인사를 간 날 무슨 재벌가 사모님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고개만 몇 번 툭거리는 거예요. 뭐 현관까지 달려와서 반가워하지는 않더라도 돈 쪽을 잘못 대하는 것까진 없지 않나요? 그래도 자신의 아들이 만나는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니까 말이에요. 저는 그 사람의 매수한 높은 태도에 기분 나빠졌어요. 그 사람은 소파에 앉으려는 저에게 거만하게 턱짓을 한 다음 거실 바닥을 가리키며 어딘가가 제대로 봐봐 그러면서 여기 바닥에 앉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왔다고 바로 소파에 앉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런 말이 떨어지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남자친구가 제 팔을 잡고 끌자 나는 시모가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소파의 건너편 바닥으로 나를 끌어안치기 시작했다. 기가 눌려 어버버하며 바보처럼 무릎을 꿇고 앉았죠. 신문을 본 적도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집이 어디 있는지, 학교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연봉은 얼마인지, 부모님은 어떠신지 등 수많은 질문을 받아냈어야 했습니다. 시모는 하나하나 대답을 듣다가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가 강남도 아니고 집안도 그렇게 잘 살지는 않지만 직장은 탄탄한 편이에요. 회사의 이름은 내가 들어본 적도 없긴 한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경악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강남은 아니었지만 당시 남자친구의 집은 참 부려서 제 본가가 강남에 있는 남자친구보다 훨씬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위치는 맞지만 완전한 변두리에 위치한 낡은 아파트였고 거기는 평수가 좁아 터지도록 작았습니다. 그 집에는 이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게 호화롭고 큰 가구들만 들어차 있어서 더 좁고 답답하게 보였습니다. 게다가 저희 다니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 둘째로 유명한 IT 회사이고 모든 대학생이 꿈꾸는 선망 기업으로 1위를 늘 차지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회사가 생긴 지 이제 10년이 조금 넘어서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 어머니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도 존경받는 회사의 이름을 모른다는 사실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당신의 남자친구가 급하게 말 못하는구나. 아, 엄마, 그 회사는 정말 크고 좋은 곳이야.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유명하고 좋은 곳이에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리 좋아도 얼마 안 된 곳이잖아. 뭐, 까지 좋아봤자?
내 직장보다 더 좋겠니? 남자친구의 직업은 은행원이었던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어. 남자친구는 4학년 중퇴 조지에 있어서 아무래도 정규직으로 취직하기 어려웠었던 거야. 나는 여전히 일에 성실하게 전념하고 남자친구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아무 상관 없었지만 그런 말을 듣니 기가 막히더라고. 학력도 나보다 더 좋고 나는 훨씬 더 되니까. 좋은 회사에서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런 취급을 받고도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것을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하네요. 어렵기도 했고 당황스럽기도 해서 그때는 무슨 주인 사람처럼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기만 했어요. 그때라도 벌떡 일어나 그냥 나왔어야 했죠. 그렇게 그 신문을 당한 후에 남친 어머니의 일장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는 강남에서 100평짜리 집에 살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집에서 부리는 사람들만 4명이 넘었었다. 제가 나가면 백화점 매니저가 뛰어와 90도로 인사를 했다고 하시는데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차만 4대였다 등등입니다. 결론은 너무나도 대단한 우리 집 아들이라고 해서는 과분하지만 제 아들이 좋다고 하니 마지못해 가져야겠죠. 허락한다.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라. 그때 발언은 참 지금 생각해도 황당했었어요. 어쨌든 어떻게든 인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때쯤에는 저도 표정 관리가 되지 않고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당신 남자친구는 그런 제 분위기를 느꼈는지 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은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생도 모르고 잘 살았는데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힘들어했어요. 너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데 그러니 이해 좀 해줘. 당시 남자친구 말에 따르면 남자친구 집은 부자였다고 해요. 어렸을 적부터 기사인 운전사가 차를 타고 초등학교에 다녔다고 했다. 그렇게 부유하게 자란 뒤 어느 날 아버지가 암으로 걸리셨는데 6개월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떠난 후에는 정확히 돌볼 사람이 없어서 사업체는 급속히 기울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가진 재산으로 부유하게 살 수 있었을 테지만 사실 어머니는 상황을 모르고 그곳 저곳에서 사기를 당해 재산을 다 날렸고 빚을 지게 되었다. 현재는 겨우 살던 동네에서 밀려나 외곽의 아파트 전세를 구해서 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아직도 남은 빚을 갚아나가고 있어서 나는 한국어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된 구조를 갖춘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설명하더군요. 그와 동안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우울증에 빠져 자살을 시도했다며 당시 남자친구는 자신의 엄마를 불쌍히 여겨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갑자기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고생한 이야기를 했고 그때 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은 나 또한 그 사람을 좋아했을 때여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했습니다. 참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그때는 그것을 몰랐고 오히려 우리 집도 아버지가 떠나 계셔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순진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남자친구를 그저 좋게만 봤는데 단정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그냥 나를 잘 부탁한다고 둘이 예쁘게 잘 살라는 말씀만 해주셨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도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 준비를 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예식장이 호텔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고 줄을 서서 밥을 먹느라고 난리였던 그런 예식장에서 결혼을 하라고 난 그 꼴은 못 본다. 무조건 내가 이야기한 그 호텔 중 한 곳으로 정해. 그럼 난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난 부끄럽게 어떻게 아들 결혼식을 예식장에서 한다고 하니야. 차라리 내가 죽겠지. 당연히 시어머니가 이야기한 그 호텔은 예식비만 어마어마한 곳이었어요. 연예인들이나 재벌들이 결혼식을 하던 곳이죠. 우리 형편에는 말도 안 되는 곳이라 저는 절대 못한다고 했지만 차라리 죽고 만다는 어머니의 으름장에 남친은 색대더군요. 저는 그냥 하는 말이라니 생각했지만 남친은 이러다 큰일이 날 수도 있다며 저에게 사정을 하다못해 거의 빌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결혼을 아예 하지 말자는 말이 오고 갔어야 했지만 겨우 시모가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주고 결혼식은 특급은 아니지만 시내 호텔에서 하는 것으로 타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만 진이 완전히 빠져버린 저는 그 이후부터는 그냥 시모가 앙탈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면 군말 없이 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반대하면 시모가 죽겠다며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까지 사색했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견딜 수 없었거든요. 시모는 아직까지 과거를 들먹거리며 사로잡혀 있었는데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만 하려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주 작은 과일 바구니조차도 시호가 정해준 강남 백화점 지하 매장에 가서 사야 했으며 꽃다발도 시모가 정해준 백화점 매장에 가야 했어요. 예식을 얼마나 깐깐하게 요구했는지 생각하면 강남에서 20년 넘게 예식을 맡아온 사장님조차도 이런 시모를 처음 보았다며 새댁이 어떡하냐고 걱정할 정도였어요. 자수 방법이나 기계수 등을 이렇게 할 것이냐, 비단으로 하고 염색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시모에게 요구되었습니다. 하냐 진짜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면 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온갖 폐악을 부리면서도 정작 어떤 것이 좋은 물건인지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거였어요. 이불에 들어가는 자수를 트집 잡으면서 자기는 기계로 수은 이불은 촌스러워서 못 덮는다고 화를 내고 가버리더니 다음날 예단집 사장님이 어렵게 구해왔다면 40년 동안 수만 놓은 할머니에게 쫄라서 가져왔다는 이불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역시 다르다며 엄청 좋아하더군요. 팔아 딱 봐도 다르지. 기계 수로는 이런 고운 자태가 안 나와 난 멀리서 봐도 바로 알았다. 아 참 곱네. 안 그러니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 어제 이불이랑 똑같은 거 같은데. 하튼 너는 안목도 없고 수준도 없다니까. 낮게 뽑으면 큰일이에요. 어떻게 구별할 수 없다면 어쨌든 제가 이걸로 하려는데요. 근데 어머니, 이게 진짜인가요? 사람들이 조직한 거라면 가격이 매우 비쌀 텐데요. 어차피 덮기만 할 거면 너무 비싸다면 다른 걸로 바꾸지 못할까요? 아니, 예단을 하게끔 해주려구나. 그런 싸구려 이불로 해가지고 오려는 거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물건을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았어요. 됐어요. 이걸 안 할 거면 아예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싸구려는 집에 안 가져갈 거예요. 그 말만 남기고 남친의 팔을 잡고 횡단보도로 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예단집 사장님이 웃는 소리를 내던데요. 아이고, 웃겨서 웃기네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이거 비싼 건 아니에요. 원가보다 더 싸게 깎아서 팔 거라고요. 주신 대사가 없었으니 이 문장은 바로 자음표를 넣을 수 없다. 아직 시험대에 올리지 않았으니 이 문장은 가사를 잘못 서술되었습니다. 올바른 문법, 맞춤법 및 자연스러운 어조를 사용하여 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작성해 주세요. 버리며 살라고 위로해 주시더군요. 그날 우리 둘이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시모는 말로만 고급이다 백화점 물건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 알리를 쳐냈지만 물건 보는 눈은 형편이 없었어요. 저보다 물건을 보는 안목도 없고 수준도 나은 것과는 다르게 말이에요. 제가 시장에서 산 과일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백화점 물건이라고 해도 역시 다르다며 전혀 눈치도 채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시장에서 산 옷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백화점에서 살만하다고 어머니가 생각나서 가져온 것 같다고 했더니 역시 백화점 물건은 촉감부터 다르다며 잘난 척을 해대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시모가 폐악을 부려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그저 엄마 말이면 되는 것이었죠. 절대로 매몰하면 안 될 것이고 한 번도 재평가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사히 결혼식을 치렀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시모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자식의 결혼식은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예쁘다고 할 법한데 시모는 식전에 들어와서 저를 보고 웨딩드레스도 그렇고 화장도 싼 티가 나는 것 같다며 계속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어머니가 민망해하고 있는 시모를 멈추게 하려고 했어요. 아이쿠, 사돈은 전부 예쁘다고 하나 봐요.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곳에서 훌륭하게 잘 치르고 있다고 제 친구들이 다 칭찬만 하잖아요. 보세요. 어린이들 얼마나 예뻐요. 사돈도 아들을 잘 키웠나요?
그러자 시모가 하는 말이 가관이 아니에요. 사내는 진짜 고급스럽고 좋은 곳을 잘 몰라서 그런 건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수준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딴 곳은 이름만 호텔이지. 아주 싸구려로 떡칠을 해놨는데 칭찬을 한다니요. 쟤는 보는 수준이 떨어질 뿐이에요. 어머니를 닮아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이런 건 눈에도 안 띄네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 얼굴은 물론 저와 제 친구들 그리고 제 드레스를 만지고 있던 도우미까지 전부 입을 벌리기밖에 없었죠. 시모는 태백 음식도 형편없는데 사진을 찍어도 싸구려가 나서 신경질을 부려서 예식이 끝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다며 주저앉았어요. 아유, 너무 신경을 쓴 것 같아서 힘이 빠진 것 같아요. 없어, 아들아. 나를 집에 데려다 주겠니? 엄마 쓰러질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어지러워. 엄마, 왜 갑자기 그래? 자, 안아봐. 알았어, 내가 데리고 갈게. 엄마, 너무 걱정돼. 어떻게? 병원에 가야 할까?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쉬어야겠어. 엄마, 너무 힘들어. 아들, 두 모자가나 꼬리에 너무 우습지도 않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모는 귀엽고 아들을 끌고 집으로 갔고 막 결혼식을 치른 저만 혼자 남아 친구들과 뒤풀이를 해야 했네요. 그날 저녁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집에서 뭘 한 건지 비행기 이륙 시간이 다 되어서야 간 것이 헐레벌떡했다. 우리는 신혼여행 도중 계속해서 다투고 시간을 낭비하며 싸우는 등 화를 내며 보냈기 때문에 환송여행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즉흥적으로 결혼했을 때부터 숨겨왔던 것이 전 남편이 말씀하고 싶은 것과 본인의 생각 차이에 대하여 아시겠지만 전 남편은 매우 소극적이었고 자기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긴장하며 떨면서 입 다물고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정작 본인의 병명이 뇌종양이나 위암과 같은 매우 심각한 질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인턴만 나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고 교수를 불러와서야 비로소 해결이 끝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학병원에서 유명한 환자였으나 갑자기 발생한 불명의 문제로 인하여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불러대는 것도 그랬지만 병원비를 우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서 그날 리을 치고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기 위해 몇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돈을 그냥 날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안 그래도 계약직 남편의 월급은 쥐꼬리에 불과하며 본인 앞으로 빚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다녔을 때는 한 달에 2번씩도 있었기에 정말 환장할 노릇이었고 아무리 그런 일로 남편에게 화를 냈다 해도 결국 돌아오는 말이라곤 아프신데 어쩌냐? 너는 내 엄마가 아프신데도 그런 걸까? 서운하다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매일 걸려오는 시모의 전화였어요. 설정된 시간에 항상 전화를 건다고 해서요. 시모는 40분에서 2시간 가량 저에게 잔소리를 퍼붓더군요. 레퍼토리도 항상 같았어요. 너도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한다며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고민하라고 하더군요. 월급 관리도 우리 아들처럼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기고 진짜 알을 살며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고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당분간 아이를 가지는 생각은 하지 말아라고도 했고 형편이 좀 나아질 때까지 각방도 고려해보라고 했어요. 나도 아직 많이 살았으니까 너보다 더 따져주어야겠지만 오늘 뭐를 먹었는지 말해봐. 점심 같은 걸 몰래 나가서 사 먹었겠지? 아니면 도시락을 챙겨서 다녔겠지? 도시락이 아니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회사는 군내 식당에서 점심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뭐 그럼 너희 신우 도시락이라도 매일 싸주는 게 얼마나 질릴까? 돈도 아끼면서 좋잖아. 점심이 공짜면 그곳에서도 뭐라도 좀 싸워라. 그럼 저녁도 해결되고 좋겠네. 어머니,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예요. 저희는 착실하게 돈을 모아 잘 살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우의 월급 관리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야 얼른 빚도 갚고 돈도 더 잘 모을 수 있어요. 뭐, 내가 어떻게 다 알아서 해 그런 건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어른이 해야 되는 거야.
건방지게 말하면 내가 내 아들보다 돈을 더 번다고 그런다면 너 당장 월급 다 가져와.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어. 쓰는지 다 볼 것이다. 한 푼이라도 우리 아들 돈에 손만 대고 보기만 해봐.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아. 나는 제가 내와 같은 그런 상황을 그동안 남편의 월급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결혼한 지 6개월이 넘어가도록 말입니다. 집안의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월급 통장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용돈만 받아서 생활했어요. 그 생활은 결혼을 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생활비를 줄 테니 나머지는 빚을 갚아야 한다거나 이 빚까지 다 갚아야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는 처음부터 남편의 월급을 주려는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제 월급까지 탐을 냈던 것이었죠. 자신이 생활비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 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속이의 경일기였다. 아이라도 많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그 생활비라는 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아무리 두시쿨하지만 관리비에 식비에 이것저것 하면 한 달에 나갈 돈이 얼만데 거의 제가 2배 넘게 부담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가끔 외식이라도 할라 치면 모든 비용은 당연히 제가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시모가 밥이라도 함께 하자고 하면 이것 붙어놨습니다. 그놈의 고급을 찾는 통에 늘 가는 곳도 강남의 비싼 식당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깃집이나 횟집에 가도 가장 비싼 메뉴만 골라서 시켜놓고는 밥값은 늘 제가 부담하곤 했기 때문이에요. 한편 친정 어머니와는 가끔 밥을 먹어도 항상 저나 제 남편에게 먹고 싶은 게 있는지 물어보시고 밥을 먹고도 대부분은 우리가 원래 먼저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때로는 용돈도 주셨죠. 양쪽 집안의 모습이 지속적으로 비교되니 제 마음은 더욱 굳게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결혼한 뒤 생활은 더욱 힘들고 화가 나는 일로 가득 찼는데 예전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한 번만 돌봐주고 쉬면 되었던 게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청소와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혹시도 더욱더 힘든 면들이 눈에 띄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래, 식사 준비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온종일 자신의 엄마와 같이 살아왔었는지 집안일에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물을 한 잔 마셔도 컵을 자기 손으로 치우지 않았어요. 항상 집안일로 잔소리를 듣고 싸우는 것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좀 쉴 생각을 해도 남편은 시끄럽게 불러내거나 아픔을 억지로 표현하여 나를 남편과 데이트나 식사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추가로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쪼들리게 만들어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아들었을 때 엄마가 암에 걸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엄마는 한동안 자신이 아프다는 것을 숨겨왔었지만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제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크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무 걱정하지 마. 초기라서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 너 놓치고 있는 거니까 수술만 하면 되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지 말고 엄마가 미안해. 나 살기 바쁘다고 신경도 못 쓰드리고 얼른 병원에 가야 해. 입원이 언제야? 아니, 오늘 당장 집으로 갈게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모레가 번이니까. 힘들까 봐 휴가를 빨리 끝내고 엄마가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일부러 금요일에 수술 잡았어. 수술 날과 그 다음 날만 있으면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펑펑 울며 병원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걱정하며 짐을 싸긴 했지만 당장 엄마를 보러 집으로 가겠다는 제안을 막았어요. 일 출근해야 한다면서 내일 출근해야 하잖아요. 일단 내일 출근하고 휴가를 내고 모레 일찍 병원에 가자 그러면 돼요. 어머니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지금 간다고 뭐가 달라질 거라고요. 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니까 당신의 엄마가 살짝 아프다면 어떻게 했을지 상상해봐.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가겠다고 할 때마다 당신의 엄마를 상상해봐라고 말했어. 당신 지금 왜 이런 짓을 해? 당신의 엄마와 같으니까 당장 가야 해. 안 갔다면 우리 엄마랑 똑같아. 우리 엄마는 아프신데 병명이 설명이 안 돼서요. 불안합니다.
이 완전히 정확한 병명이고 수술만 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유방암 같은 것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초기에 수술만 하면 괜찮다는데 왜 이렇게 말을 꼬는지 몰라. 내 말 다 들렸어? 너 뭐라고 했어? 말 다 했어? 너네 엄마가 암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겠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너네 엄마가 귀하시다 해서 우리 엄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이상하잖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왜 이렇게 말을 꼬아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우리 엄마는 원래 좀 아파서 그런 분이에요. 장모님은 건강하시고 너 정신 나간 거니 우리 엄마가 아이셔서 암이라고 하는데 너네 엄마가 건강하다고 하잖아. 아프지도 않으면서 너를 부르거나 병원 다니는 건 괜찮은데 내가 지금 엄마를 보러 가는 건 쓸데없는 일이야. 그날은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따라오지 않더군요. 그날은 엄마와 자고 다음날 겨우 출근을 하고 사정을 설명한 뒤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갔죠. 돌아가고 싶진 않았지만 짐을 챙겨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꼭 이렇게 해야겠냐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저를 친정에 데려다주고 다음날 수술이 끝나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음날에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가 입원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하여 수술도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큰 부작용이나 다른 증상 없이 무사히 깨어나셨군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과 그나마 티끌만큼 남아있던 애정은 이 기간 동안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입원하는 날 잠깐 얼굴을 비추더니 수술을 받는 날에도 잠깐 병원에 들렀다가 긴 수술 시간 동안 애가 타는 저를 옆에 두고 졸다가 핸드폰만 만지작 거리더군요. 정말 지루함에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여기서 꺼지라고 고함을 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엄마 수술에 악영향을 줄까봐 참고 참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에게서 수술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대뜸 자기는 집에 가야겠다고 했어요.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쉬다 올게라고 말이죠. 우리 엄마는 지금 힘든 수술을 한 이스탄불 최종환을 위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수술을 마치고 마취가 풀리지 않아 회복실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몸이 지친 상황에서 짜증을 내는 그 얼굴을 보니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란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무사히 마취에서 깨어난 엄마가 병실로 들어왔는데 제가 겨우 한숨을 돌리기도 전이었던 때였죠. 그런데도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부탁하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정말 놀랍게도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지 아세요? 엄마 문제로 있었어요. 아니, 피곤한데 왜 거기 다시 갔어요? 아, 엄마가 속이 조금 더럽다고 하는 것 같고 지금은 저는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하는 중이에요. 순간 제 피가 거꾸로 도는 느낌이었어요. 느낌이 드더라고요. 야, 너 제 정신이야 지금? 여기 당장 안 와? 엄마 조금 있다가 깨어났으면 필요한 거 있어? 당장 그거 가지고 이리 와. 당신이 잠깐 편의점이라도 다녀와. 병원 1층에 웬만한 건 다 팔잖아. 나 지금 엄마랑 병원 가봐야 한다니까. 장모님 수술도 잘 되시고 괜찮으시죠? 아, 그때 전화기 너머로 시물에게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너는 시물이 아픈데 너희 엄마만 엄마고 난 부모도 아니냐? 너희 엄마 병원비로 우리 아들 돈 쓴 거 아니지? 그러기만 해봐, 아이고, 이 녀석아. 너는 왜 속빈 강정 처가했을 때에 없이 돈을 퍼붓냐? 거기 또 가려면 고통미에 모해 안 돼, 못 가가지 마. 그런 말을 듣고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한마디 대꾸도 못했다. 그렇게 있었더군요. 엄마가 병원에 잘 나신 후에 모시고 병원에 가서 별거 아닌 사진을 찍고 돈을 썼다고 했죠.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며 내 카드는 못 쓰게끔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두고 남편이 가지고 있던 제 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습니다. 수술을 끝내고 조용히 잠드는 어머니 곁에 앉아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결단을 더 빨리 내려야 했던 일이 있었던 거겠지요. 그날 밤 남편은 물론 시호에게 전화가 몇 번씩 걸려왔지만 전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하루 앞둔 날
어머니도 어느 정도 기운을 차린 것을 보고 짐을 챙기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말에 집에 없을 줄 알았던 신랑이 집에 있었다고 나를 보자 갑자기 사과하며 여보, 내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 장모님께는 좀 어떻게 하셔? 라고 말했어요. 그날은 내가 미안했어. 마음에도 없는 말하지 마. 그렇게 걱정이 되었으면서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지 보니 난 자꾸 내가 내 남편이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졌어. 정말 미안해. 그런데 우리 엄마도 정말 아팠어요. 어제 퇴원했는데 경련이 너무 심해서 혼자 떼굴떼굴 구르고 계셨어. 아, 내가 그렇게 아프신 걸 처음 봐서 너무 당황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지금 병원 가자. 그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좀 풀어졌을 때 저도 마음이 지친 상태라서 그의 말을 다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엄마에게 남편과 함께 있는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그러더라도 시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기 싫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얼른 보라고 하도 성을 부리며 됐어요. 마침내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늘 그렇듯이 잔소리를 시작했죠. 사돈이 아픈 건 알겠는데, 야, 나도 죽을 뻔했다. 너 내가 왜 그렇게 매정하니? 그렇다고 카드를 그렇게 다 정지하면 어쩌니? 응,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도 그렇고, 이 사람도 카드 있잖아요. 왜 제 카드만 쓰세요? 뭐, 넌 어찌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질문 하나도 안 하고서 정말 아무리 해도 너는 너무 교양이 없어. 아니야. 사돈은 수술도 잘 되고 이제 완전히 나아졌다며. 그럼 탱걸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시무가 내뱉은 말은 정말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그 막말을 건성으로 듣고 있는 동안 택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데도 시모의 막말은 계속 이어졌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택시비를 낼 생각도 안 하고 있기만 하는 겁니다. 짜증이 난 저는 통화 중이었지만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해? 빨리 택시비 내. 아저씨 기다리잖아. 그러자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모가 벼락처럼 악을 썼다. 너 지금 택시비를 내라 했어. 아들한테 내라고 한 거야? 응, 이거 진짜 못 쓰는 거야? 인간이네. 카드도 못 쓰게 전부 정지시켜 놓고 뭐 택시비 내라고? 야, 너네 엄마 보러 가는데 왜 내 아들이 그 택시비를 내? 응, 너 이런 식으로 그동안 내 아들 등골 빼먹었지. 나쁜 년, 저는 시모의 악다구니를 듣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기를 던져버렸어요. 신랑이 수화기를 받아들이며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 엄마, 진정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은 전화기를 저에게 건네주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뱉었습니다. 엄마가 택시비 빨리 내래. 왜 그걸 나한테 내냐고? 화폐오, 왜 내가 돈을 쓰게 했다고 화를 내는 것 같아. 택시비가 3,80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기한테 송금해달라고 얼른 화를 푸는 것이라고 말하지.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왜 이런 일로 그러는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우리 엄마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 며칠 전에 내가 카드를 막아서 우리가 응급실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얼른 송금해줘요. 저는 가방을 뒤져서 10,000원권을 한 장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그 사람의 얼굴에 던져버렸네요. 이거 먹고 나가라, 이 지독한 것들아. 이제부터 너와 나는 끝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도 마. 이것을 가지고 너희 엄마에게 가서 봐라. 저는 남편이 왜 이런 일로 이러는지 알 수 없었어요. 남편이 붙잡지만 한 번 더 붙잡으면 뺨을 때릴 테니 그렇게 하라고 소리쳤더니 더 이상 잡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제 남편으로 생각했던 제 자신이나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직접 병원으로 올라가서 엄마를 퇴원시키고 차분히 미래에 대해 상의했어요. 상황을 대충 아는 엄마는 오히려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이제 편안하게 살라고 다독여 주셨어요. 제가 큰 수술을 한 후에 엄마에게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죄송해했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엄마도 동의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다음 날로 선임이 변이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랑에게도 이혼할 것이라 통보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왜 그러냐고 말리고 예언했지만 제가 꿈쩍도 하지 않자 나중에는 화를 내더군요.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시호에게 전화가 왔죠. 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근본 없는 년 이연이 뭘 알고 이렇게 쉽게 너 때문에 멀쩡한 내 아들이 이혼남 되었어? 이 나쁜 년아, 그래? 이혼해도 위 자료나 뭐나 한 푼도 못 준다. 모든 건 다 그대로 두고 내 탓이니까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라, 이년아. 알았어, 그래요. 위자료 안 받으면 이혼한다는 거죠? 그 약속이나. 어떻게 해요? 아쉬운 점이 뭔지도 모르고 너를 붙잡지 않았는데 몸뚱아리만 들어온다면 그대로 나가. 내 성격이 불량해서 내 아들을 호구로 만든 네 여자 머리라도 잡고 싶지만 너처럼 수준이 떨어질까 봐 참고 있어. 알았다. 몸뚱아리만 나가볼 테니 도장 어서 찍어. 변호사를 고용하면 위자료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렸지만 그렇게 되면 끝없이 길어질 것이 분명해. 뻔했어요. 그때는 그런 인간들과의 인연을 시급하게 정리하는 게 돈보다 중요할 정도로 피곤해 보였어. 그리고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해도 그들은 돈이 나올 구멍도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이혼을 빠르게 마무리한 날 전화로 부동산에 연락했습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제 우린 통화할 일 없을 텐데? 아니, 집주인이 다음 주까지 집을 비워라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계약자가 당신으로 돼 있다며 그래도 되는 거야? 응, 그래도 돼. 그 집은 내 집이니까.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엄마가 얻어준 거라고. 엄연히 내 집이지. 웃기고 있네. 야, 너네 엄마가 집을 들 때 얼마 줬는지 알아? 집을 얻어줄 테니 나한테 예단하라고 그때 일쳤으면서 1,000만 원도 안 줬어. 그걸로 전세 집이나 얻을 거라 생각하는 거야? 거기선 월세지. 그동안 내가 낸 월세. 빵값만 해도 보증금은 넘는다. 그러니 당장 방을 빼는 것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그동안 월급을 다 주었어. 그것만 해도 전세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야, 그동안 너는 생활비도 받았잖아. 생활비란 진짜 미쳤니? 50만 원을 받고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니? 너 그걸로 혼자라도 살 수 있어? 나는 미쳤었지. 혼자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아무튼 이번 주까지 방에 세입자를 놔줄 거야. 야, 그런 건 어디에? 못해도 3달, 아니면 적어도 1달이라도 시간을 줘야지. 이런 법은 없어. 너 이건 불법이야. 몰라, 불법?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 그 집 내가 계약한 거야? 나야. 그렇게 했는데 너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너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야? 거의 공짜로 먹으러 갈 주제인데 당장 오늘 안내 좋은 거 다행이야.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넌 피도 눈물도 없냐? 너 이런 인간이었어? 진짜 너무한다.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살라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 진짜 말 같지도 않아서 내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혼자 집어먹으려고 끙끙거릴 때 넌 뭐 했니? 신경이나 썼니? 그렇게 말하는 너네 엄마는 고작 그 돈 주면서 강남에 집을 사라고 한 적이 있어? 너, 우리 엄마가 수술로 사고를 당하고 있을 때 어디 있었어? 경련, 지랄마. 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아니라 간도 쓸개도 없어. 인간으로서 한 달에 50만 원이라는 비로소 마련된 생활비로 월세를 내며 혼자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당신과는 다시는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방으로 물러나서 그동안 참았던 불평을 토로했죠. 그러나 웃는 일이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내는 현저히 적은 돈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확실히 50만 원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조차 없던 인간이라면 어쩌면 이런 사실도 알아채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택시비까지 마련하려던 마음이 생각나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에는 남편이 알지 못할 사실 하나도 고백했죠. 집주인과의 연락이 소용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은 우리 어머니 소유인 것 같아요. 제가 고민하니까 어쩌면 어머니가 그냥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월세를 싸게 받아서 그 집뿐만이 아니라 건물까지도 우리 어머니가 소유한 거야? 너는 몰랐을 텐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셔서 거지 같아. 어쩌나. 우리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려고 숨겼는데 정말 잘했다 싶네. 맨날 돈이나 떼어먹고 고급스러운 걸 따지면서 내게 빌붙는 아들을 생각하니 말이야. 그렇게 수준을 따지더라도 돈은 꼭 쓰고 안 주면서 고급만 찾아대고 이런 너희 같은 사람들을 두고 거머리 같다고 하잖아. 다음 주까지 집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그동안 너희가 사용한 모든 물건을 정리해서 위자료를 청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한 번 더 연락하면 즉시 변호사에게 연락할 테니까. 명심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한 뒤에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하고 나니 통쾌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돈을 쓰고 몸과 마음을 고생한 것이 아깝긴 했지만 과거에 매달려서 뭘 하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편은 위자료를 청구할까 봐 겁이 났는지 몇 번의 문자 교환 끝에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집도 얼마 전 정한 날짜에 맞춰 깨끗이 비운 것 같더군요. 여전히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소유 건물을 관리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도 많이 나아져서 이제는 1년에 한 번 정도 병원에 가면 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나아졌나요? 어머니를 모시고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이 제 취미가 되었어요. 나중에 동호회에서 친했던 사람을 통해 들었지만 전 남편은 자기 엄마와 대혼란을 겪고 혼자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해요. 자신의 엄마가 자신이 가져다 준 월급을 제대로 모으지 않고 낭비한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겠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낭비한 것은 어머니였고 빚도 사실은 아버지의 사업 때문이 아니라 모두 어머니의 개인 부채였다고 합니다. 큰 배신감을 느낀 전 남편이 어머니와 크게 싸워 집을 나가버렸고 그 어미알로 몸이 아프다며 자살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거의 인연을 끊은 것 같군요. 끊고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어 번 정도 전에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긴 했지만 곧바로 차단하고 받지 않으니까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아요. 그러던데 말던데 이제는 전혀 제게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요. 어때요? 이만하면 제가 이혼을 잘 한 거 아닌가요? 지금 저는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만족스럽고 편안해요. 주변에서도 오히려 예전보다 보기 좋아졌다고 해요. 제 자랑 같지만 여기저기 소개도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일단은 엄마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에 집중해 볼까 해요. 엄마가 아프신 이후로 어쩌면 이런 날도 길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도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놓치지 않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